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요. 소위 말해서 2009년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탑10을 보면요. 금융도 있고, IT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딱 10년 지나서 2019년도 시가총액 탑10 기업을 보면요.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에 관심 있는 이유는 별 게 없습니다.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소비자들하고 가장 소통을 잘하고 데이터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이지만 플랫폼 기업한테 배울 만한 것들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기업들이 이왕이면 BMW보다는 우버, 메리어트 그룹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 월트 디즈니랜드보다는 페이스북한테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예전에는 포춘지 500대 기업 랭킹에 들어가면요. 여기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기업이 거의 몇백 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서는요, 막 사라집니다. 기업이 막 사라지고 막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은행들이, 신한은행이 자기 경쟁자가 카카오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판을 흔드는 그런 애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비자들이 다 이동을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DT 시대 때는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했던 대로 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새롭게 자기 업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 모델도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낼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E라든지 IBM 이런 것도 완전 기자재 기업이거든요. B2B. 근데 스스로 위기라고 설정을 되게 여전히 괜찮습니다. 탑 5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도요. 끊임없이 우리 위기다. 우리 체질 개선해야 된다. 업에 대해서 재정해야 된다. 우리 디지털 그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치업을 하는 기업인데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 뭔가 체질 개선하거나 업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거의 서바이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 흐름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했어요. 근데 모든 인간과 조직이 그 테크놀로지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저희 건국대학교가 이미 5년 전에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학교에 나와서 강의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이 캠퍼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집에서 촬영하셔서 바로 올리시고 학교 나오고 싶을 때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경영대 교수 중에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왜 없었을까요? 오프라인에서 학생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편하거든요. 교수님들 도와주려고 전자출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 싫어하셨어요. 나한테 이상한 거 배우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조교시켜서 출석 부르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크놀로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난데 경영대 교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단 한 명이 빠짐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줌하고 웹엑스로 강의하시잖아요. 못 만납니다. 테크놀로지를 당연히 다 배우셨겠죠.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들의 의식주가 다 DT 상황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야 우리 B2B 기업인데 상관없어. 우리 장치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DT 흐름이 있었는데 더더욱 DT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 이게 DT 쪽으로 다 변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식입니다. 식. 정말로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저희 경영대 교수님들 중에 좀 나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교수, 온라인으로 왜 생선을 시켜? 생선을 눈으로 봐야지. 그걸 온라인으로 어떻게 시키지? 그리고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가는 게 어때서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가서 만져도 보고, 같이 물건도 보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데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제 주변에 마켓컬리를 글로 배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 씁니다, 마켓컬리. 다 알죠,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좀 어느 정도 나이 있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교수 내가 마켓컬리를 써봤는데 밤 10시 59분에 깻잎을 클릭했더니 산지 직송된 깻잎이 아침 7시에 걸리는 경우를 하거든요. 심지어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신문 찾아보시면
58세대가 마켓컬리로 플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플렉스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58세대는 50대, 60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60대 엄마가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따님이 마켓컬리 깔아주는 거예요. 주문하는 방식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으로 클릭 했더니 집으로 문어가 오는데 신선하거든요. 샤킹하겠죠. 그럼 다음날 친구 만나가지고 야, 너 마켓컬리 아냐? 몰라? 야, 네 딸은 너 코로나 걸려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네. 내가 깔아줄게. 깔아주고 테스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올 3월달 이후에 50대, 60대들이 마켓컬리 이용률이 몇백 프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직접 깔았을 수도 있고 딸이 깔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먹는 음식을 무슨 온라인으로 시켜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변하고 지금은 더 반찬 이런 것들 통해 반찬 시켜 먹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가 클릭을 하면 우리 반찬이 어떻게 패킹이 되는지 리얼 패킹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반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들면 CCTV 형태로 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의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다 DT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변하면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DT는 굉장히 발달됐었는데 코로나19가 그 셧다운을 시켰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서 하지 마. 기업들이 이렇게 만나서 강연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데 지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기업 담당자들, HR 담당자들 만나보면요. PD가 돼 있잖아요, PD. 온라인 방송을 만드는 거의 PD가 돼 계시잖아요. 이거 거의 셧다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DT의 흐름은 굉장히 가속화가 될 거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뭔가 만들어보는 시도들을 굉장히 더더욱 많이 할 겁니다. 아마 B2B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뭔가 에러율을 줄여가는 형태로만 이런 뭔가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했으면 이제는 뭔가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뭔가 조율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만들 거고 B2C 기업들은 당연하겠죠. 물건을 판매하는 통로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라인 형태로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오프라인 공간들이 다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달에 코로나 2.5로 다시 복귀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조깅을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강에서 조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코로나 2.5 단계 때 마스크 쓰고 한강 나가면요. 20대, 30대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눌러놓는다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여행 상품이 유행을 하고 있냐면 일본하고 대만에서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기에서 밥을 먹어요.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여행 상품이 팔리고 있잖아요. 아시아나도 팔았는데 솔드아웃 시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내년에는 여행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집에서 언택트 막 이렇게 할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눌러놓는다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는 방문할 가치를 못 주는 오프라인 공간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것들은 온라인이 훨씬 편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저 안 가거든요. 이마트 갈 거면 SSC 가가지고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는 게 보시면 최근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새롭게 오픈하는 곳들은 다 보시면 1층, 2층, 4층은 주로 가전기기를 팝니다. 근데 3층 같은 경우에는 꼭 가구회사 이런 걸 집어넣어요. 왜냐면 가구회사를 좀 집어넣어야지 여기서 삼성전자 제품이 좀 자연스럽게 나열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경험을 주거든요. 왜냐면 그냥 물건만 비치해 두면 온라인 플랫폼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유튜브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식기세척기를 사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가시면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삼성 식기세척기, 밀레 식기세척기를 눈앞에 보듯이 직접적으로 돌려보고 물을 얼마만큼 썼는지, 전기를 얼마만큼 썼는지 다 비교해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널렸습니다. 여기 가봤자 어차피 돌려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건 오프라인 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만 했겠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이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컨텐츠화 시키는 겁니다. 방문했을 때 재미를 주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궁금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심리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밑에 드래그 다운하면 우리 휴대폰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컨텐츠 형태로 뭔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지금 아모레퍼스픽도 진짜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이 왜 안 좋냐면 아모레퍼스픽의 핵심 비즈니스는 방판에서 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방판의 미래가 있을까요? 방문 판매?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는데 뭐 방판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배달시켜 먹더라도 집 앞에 놔두고 가는 세상인데 직접 안 보려고 그러는 세상인데 방문 판매 그 잘 안 될 가능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은 방판으로 인한 매출도 급감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게 안 좋고요. 아모레퍼스픽 전체 대부분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굉장히 옮겨가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오히려 아모레 성수 이런 건 여는 거예요. 여기는 성수에 있는 아모레퍼스픽이 만든 엄청나게 거대한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느냐면요. 물건을 하나도 안 팝니다. 물건을 하나도 안 팝니다. 정말로. 뭐 하는 거냐면 아모레퍼스픽이 판매하는 수천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놀 수만 있도록 만든 겁니다.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클렌징 룸이 있습니다. 왜 클렌징 룸은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놨어요? 여성분들이 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세안하고 화장 다 벗겨내고 여기 와서 놀아라는 겁니다. 놀아보면 막 그 화장품들을 막 가지고 놀고 데이터만 좀 흘려주면 무료로 뭔가 샘플 같은 것도 주고 물건은 팔지 않아요. 왜냐면 물건 팔면 이거 얼마예요? 어디서 계산하시면 돼요?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 경험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팝니다, 물건을. 물건에 다 QR코드를 박아놨어요. 써보고 좋으면 QR코드 읽히고 온라인 플랫폼에 가서 구매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 오프라인 샵은 온라인 플랫폼이 주지 못하는 고객 경험을 주는 이런 형태 샵으로 계속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글링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울프강 스테이크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 세계 3대 스테이크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울프강 스테이크. 뉴욕에 있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이동훈 대표라고 울프강 스테이크 코리아의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엄청 비쌉니다. 1인당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인이라서 코로나19 터지고 난 뒤에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교수님, 우리 울프강 스테이크가 매출이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 1등도 한번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청담동에 있는 프리미엄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이후에 매출 격감을 별로 안 경험하는 겁니다. 분석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여요. 안 나갑니다. 근데 한 번 나갈 때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고객 경험. 근데 배달로 대체가 가능한 식당들은 안 가는 겁니다. 김밥집 이런 데 안 가는 거 배달시켜 먹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왜냐면 울프강 스테이크 이런 것들은 배달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뚜렷해질 겁니다. 애매한 형태의 스탠스로 가면 비즈니스가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거의 다 갈 건데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고객 경험을 주는 공간들도 되게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그것들은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온라인이 줄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 스피디함, 물건의 다양성 이걸 이길 수 있는 오프라인 샵들이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리더님들이 조금만 아웃 오브 박스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 오브 박스적인 시각이 뭐냐면 너무나도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셔야만 비즈니스가 성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삼성전자랑도 일을 많이 하는데요. 삼성전자 냉장고 파는 부서에 가보면요. LG전자 냉장고 파는 부서에 관심이 없어요. 둘 다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냉장고 파는 부서가 진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얘들이 중국 상해 가시면 허마 선생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얘들을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작년 같으면 도쿄라든지 상해에 기업인들 데리고 굉장히 투어 많이 갔었거든요. 가면 꼭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허마 선생이라는 슈퍼마켓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이 만들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만든 슈퍼마켓이에요. 근데 이 슈퍼마켓의 특징은 이 슈퍼마켓 반경 3km 안에서 내가 주문을 하면요, 30분 안에 배달을 해주는 걸 개런티 해줍니다. 그래서 허세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허세권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 3km 내에 허마선생 슈퍼마켓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주문하더라도 30분 안에 다 배달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허세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냉장고랑 뭔 관계가 있을까요? 슈퍼마켓인데.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중국에서 냉장고를 없애는 거야. 그게 얘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문을 열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저희 아파트 된 지 3km 내에 허마 선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냉장고 문을 안 열겠죠. 뭐 할까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허마 선생이 들어가지고 오늘 산지 직송된 허마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품이 있는지 보겠죠. 드래그다운 하면서. 괜찮은 게 있으면 클릭하면 30분 안에 집으로 배달이 오겠죠. 그거 가지고 요리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요. 걔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큰 냉장고를 대형으로 엄청나게 기능을 붙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걸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냉장고 파는 부서가 진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존 프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인들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을 이용을 합니다. 아마존 프레시라고 식음료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걔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4일 단위로 계속 우유를 시켜 먹는 겁니다. 4일 단위로. 그럼 얘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우유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아마존이 자기가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서 판단해서 내가 우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주문을 안 했는데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우유를 받았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제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근데 그 리턴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치약 떨어지는 시점에 내가 주문도 안 했는데 치약을 보내주는 데이터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끝내 아마존이 우리 음식하고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냉장고를. 근데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마존이 뭐라 할 거냐면 LG전자, 삼성전자 다 줄 서봐봐. 니들 중에 요 가격의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봐. 그럼 내가 너를 선정해 줄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아마존에 하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끝내 자기가 먼저 생태계를 분석해서 아마존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애들이 다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잖아. 너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 나는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냉장고는 24시간 집에서 돌아가니까 홈에서 뭔가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 담겨져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웃박스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지금은 화장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회사가 요즘 가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구글이랑 아마존입니다. 유통 때문이 아닙니다. 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마존 회사가 구글이랑 아마존을 가장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유는 영상 한 번만 주세요. 그냥 미래에는 집에서 이런 분들이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피부 상태를 저렇게 보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가시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고객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니까 스마트 미러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줍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날 아침에 자기 피부 상태를 그걸 비춰보면서 보겠죠. 피부 트러블이 있어요. 지금은 좀 이따가 피부과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가 뭔가 누구랑 전문가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바로 구글 에스트리로도의 피부 전문가랑 연결시켜줘. 그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이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고객님 지금 뾰루지가 났는데 우리 상품 중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써보시면 괜찮으실걸요?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형태 화장품 회사가 이런 회사들한테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웃박스적인 이런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제조업이냐 제조업이 아니냐의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팬더 이야기를 좀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더는 기타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근데 저는 90년대 학번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막 MT 같은 거 가면 선배들이 막 기타 메고 막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은 아무도 기타를 안 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다 뭐 하냐? 스티븐 야오키 막 이런 거 보면서 EDM, 요즘 DJ 한다 그러잖아요. 힙합 막 하고. 이게 뭐냐면 깁슨, 팬더 이런 기타 만드는 회사들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기타 판매량이 급감을 합니다. 완전 초위기예요. 그러면 팬더라는 이 기타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딱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이면 이랬겠죠. 우리 열심히 더 나은 기타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돌파하자 그랬겠죠. 근데 더 나은 기타를 계속 만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우리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DT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최초로 제조업이 굉장히 올드한 제조업이었어요. 2014년도에 팬더 디지털 부서를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팬더는 고급 기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 매출의 대부분이 기타 잘 치는 사람이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자기 매출의 대부분을 기타 처음 산 사람 그리고 여자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근데 또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더 재밌는 건 우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기타 처음 산 사람이랑 여자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거의 4개월 안에 90%가 기타를 치는 걸 그만두는 겁니다. 4개월 안에. 90%가 그만둬요. 왜 그만두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타 배우다가 F 코드를 딱 잡는 즉시 엄청 아프거든요. 여성분들 안 그래도 손이 야들야들 하잖아요. 잡다가 아프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4개월 안에 90%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얘를 1년 이상만 기타 치게 만들면 평균 팬더 기타 사는 대수가 4대 이상. 기타만 사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도 사고 앰프도 사는 겁니다. 엄청나게 라이프타임 밸류라 해서 평생 동안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리더님께서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물론 더 나은 기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팬더는 무슨 생각했냐면 끝내 우리가 살려면 처음 기타 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1년 이상 기타 치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 한 게 팬더 플레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이고 여기는 기타 치는 사람들이 가면 심지어 유료 구독 플랫폼입니다. 유독 돈을 내야지 할 수 있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기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기타를 재밌게 포기하지 않고 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모든 기업들이 홈페이지 개선하고 플랫폼 만들고 다 그랬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플랫폼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태로 고객 경험을 줘야 되는데 팬더는 다시 고객 경험을 설정해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그만두잖아요. 1년 이상 기타 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든 거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때로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DT에 만일에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필요하다면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읽어내고 데이터를 게들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 경험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정답은 고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BTS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 같으면 BTS의 그 수장인 회장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BTS에 만든 그분이 본인이 방시혁 씨가 아마 언론에 나와서 꽤나 자기 자랑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방시혁 씨가 맨날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CEO의 감으로 비즈니스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도 몰라요. BTS 성공 요인은 데이터잖아요. ARMY라고 불리는 BTS 팬덤이 끊임없이 데일리 베이스로 데이터를 흘린 거를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전략을 짜고 그걸 기반으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방시혁 씨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과거 같으면 자기 감으로 하잖아요. 내가 업력이 한 30년인데 제가 히트 칠 거야. 쟤를 뽑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고객 경험을 줄 때 과거에는 CEO님들이 가장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다행인 게 우리 고객들이 데이터를 흘려주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발로 뛰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대신 떼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뭔가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거나 의사결정을 하실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벤자민 무어 페인트 가게가 만든 앱인데요. 사실 벤자민 무어는 B2B 방식으로도 굉장히 비즈니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벤 컬러 캡처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가장 많이 매출을 만든 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한번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njamin Moore paints that color capture. Let's take a quick look at it. First, take an iPhone picture or something like this cloud. Then open the Ven Color Capture app. Click in your photo library and select one of the photos you've just taken. Then touch any color within that photo and instantly see its equivalent in Benjamin Moore paint color code. You can also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앱은 그냥 대단한 앱은 아닙니다. 그 대신 북미 소비자를 굉장히 정교하게 관찰해서 고객 경험을 주는 앱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회장님께 소개해 주셨지만 캐나다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북미에서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북미에서는 남자가 자기 집 페인트 칠을 못하면 거의 바보 소리 듣습니다. 디어라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본 거예요. 저 담벼락 색깔이 되게 이쁜 거예요. 저 우리 집에 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집이에요. 그럼 제가 저 색깔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띵동띵동 눌러서 물어봅니까? 북미에서 모르는지 그러면 총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앱을 깔면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이 앱을 실행시켜서 사진을 불러와서 제가 원하는 색깔을 누르면 지금 벤자민 무어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색깔을 보여주겠죠. 제가 마음에 들면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이틀 뒤에 집으로 배달이 오겠죠.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꽃잎을 봤어요. 와, 이 꽃잎 우리 집에 부엌에 칠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꽃잎을 떼가지고 페인트 가게까지 가서 비슷한 색깔 페인트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고 싶을 때 팔아야죠. 괜찮아 보입니다. 사진을 찍고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벤자민 무어에서 보여주는 비슷한 색깔이 보이는 거고 한 번만 더 클릭하면 집으로 배달이 되겠죠. 안 팔아도 상관이 없겠죠. 왜 안 팔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어떤 색깔을 소비자가 누르고 있는지가 데이터로 쌓일 거고 많이 누르는 색깔에 신제품을 개발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대단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는 대단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북미 소비자들한테 페인트를 사는 상황에서 뭔가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일로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로드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만든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스타벅스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점심때에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캐나다만 가더라도요. 점심때 혼자 조용하게 샌드위치 먹거나 혼자 밥 먹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점심때 우르르 갔다가 다 함께 우르르 스타벅스 오잖아요. 그 스타벅스가 점심때마다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줄이라는 건 매장 내 이 줄은 안 좋은 고객 경험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스타벅스는 본사 규정상 소비자 이름을 직접 불러줘야 됩니다. 진동벨을 못 쓰는 거예요. 점심때 몰려오지 진동벨을 못 쓰지. 그래서 이 줄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게 스타벅스 사일런 오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다른 교수님들하고 밥을 먹고 있으면 교수님 오늘 스타벅스 가실 거예요? 제가 미리 주문해 놓을게요. 주문합니다. 사일런 오더를 통해서. 그럼 이따가 제가 가면 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한 반경 몇백 킬로 안에 들어가면 몇백 미터 안에 들어가면 바리스타가 아까 만든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신호를 받는 거고 그럼 바리스타가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빈좌석이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좀 있으면 심지어 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대단한 기술이 있습니까? 여기 그냥 비콘 기술을 이용했을 뿐이고 줄을 줄이기 위한 고객 경험을 그냥 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데일리 베이스로 11만 건의 결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커피 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타벅스만 가격을 안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가격을 안 올리지 봤더니 전국에 1200개 매장이 있는데 어떤 매장에 어떤 시간에 붐비는지가 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방배동에 있는 스타벅스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요일에 붐비는지, 많이 붐비는 요일에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집어넣으면 되고, 안 붐비는 때는 적은 아르바이트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레이버 코스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버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닙니다. 고객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고객이 와서 그냥 데이터를 많이 흘린 거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한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신한은행이 작년에 저랑 같이 소울을 만들면서 실패하고 난데, 우리도 교수님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금융권이 FMB가 만든 모바일 플랫폼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왜 부러워하냐면요, 저는 스타벅스 사일렌 오더를 통해서 주로 3만 원을 충전시켜 놓고 쓰거든요. 3만 원어치 제가 줄 안 쓰고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3만 원을 다 썼어요. 충전시킨 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줄 서가지고 충전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쓰고 난 뒤에 제 사전에 스타벅스 가서 줄 쓰는 건 옵션은 없거든요. 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3만 원을 다 쓰면 제가 선정한 은행 계좌에서 3만 원이 다시 빠져서 스타벅스에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 저런 금융계 토스, 이런 금융권이 있잖아요.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보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더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금융권이 하려는 비즈니스는 끝내 내 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제일 잘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만드는 이런 혁신들, 지금은 또 비대면 형태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스타벅스는 하이 퀄리티 서비스만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가만히 봤더니 지금은 저희들이 포시즌 호텔에 가더라도 UX, UI 구조만 괜찮으면 키오스크를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니까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뭔가 응대받는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 사일렌 오더를 드라이빙 스루에 결합시켜가지고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계산이 이루어지고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번호 편화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19 시대 때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대 때 그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DT로 옮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내추럴 본 DT 기업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서양이고요. 이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것들을 커넥팅을 시키고 되게 새로운 방식으로 문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실 때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우리가 좀 응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앞으로 또 비즈니스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또 궁금한 뭐 질문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 질문을 받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모시고 약간 대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강의 주신 우리 이승윤 교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지금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손과 발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는 머리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이 삶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케이스가 대기업 그리고 앞서가는 사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여기 모인 우리는 대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연구하신 그 대기업에서 나온 케이스에서 주는 시사점이 이런 그 소규모나 한 개인이나 또 소수의 그 직원들과 함께 이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사점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뭐 되게 우리 또 교수님이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국내 케이스도 혁신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소위 말해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되게 작은 기업들. 근데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사실은 조직 구성이라든지 조직 문화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소기업보다 못한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올 초에 이제 LG 하우시스라고 아시겠지만 LG 하우시스는 대표적으로 B2B랑 B2B 기업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자재. 근데 LG 하우시스가 이제 B2C 기업으로 진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집을 이제 잠자다가 바로 나오는 형태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꾸미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그다음 집에서 소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꾸미는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건데 그게 다 B2B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LG 하우시스라는 리바트라든지 이런 한샘이 전부 다 B2C에서 B2B로 넘어가고 있는데 걔들이 딱 B2C 시장으로 넘어갔더니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면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은 누구냐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이거든요. 오늘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20대, 30대들이 자기 집 꾸밀 때, 자기 집 리모델링 할 때 100% 들어가는 그냥 플랫폼입니다. 만들어진 지 5년도 안 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이서 시작한 곳입니다. 근데 LG 하우시스는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난 뒤 결론이 LG 하우시스가 오늘의 집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오늘의 집은 뭐가 강점이냐면요.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오늘의 집에 가는 이유 이겁니다. 나 혼자 산다 보면 유아인 배우가 나오거든요. 유아인 배우가 한남동에 엄청난 큰 집을 보여줄 겁니다. 볼 때는 재밌죠. 근데 나는 저런 집을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집을 꾸밀 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가 5평 집이라도 내가 빌라에 오피스텔에 5평에 사는데 이 5평이라도 이쁘게 꾸며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집에 가면요. 거기 가면 나하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실제로 일반인들이 꾸민 사진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늘의 집에 가보면 빌라 클릭, 평수 7평 클릭,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거 클릭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평수에 살고 있고 그런 스타일의 집 꾸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의 집이라는 것은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집을 자랑해서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도록 자극을 해서 비즈니스 B2C 형태 인테리어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LG 하우시스가 절대 그걸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쓰더라도 소비자들을 억지로 자기 집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지금은 기업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기업한테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소위 말해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작은 규모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상무님, 전무님이 다 임기가 2년이시기 때문에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너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왜냐하면 내가 2년 안에 성과를 못 내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을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대기업,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5, 6명밖에 없고 내가 이거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한두 개라도 못 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기업들이 아직까지 이 DT 시장에 있어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찬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암울하다고 돈이 많이 드는 꼭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제가 보면 막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데이터를 콜렉팅하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타벅스 사일런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콘 기술이고 있는 다 기술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고객 관점에서 더 빠르게 좀 움직이고 그런 형태로 좀 라이트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되게 기회가 저는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좀 그런 면도 좀 사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겼다면 지금은 착하고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이긴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게 결국 이제 최근에 모든 연결을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좋은 수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뭐 어떤 질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떤 질문 하나? 예. 한 통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식품 제조 쪽에 브랜드 하시고 있는데요. 온라인 쪽 비즈니스 밀키트 쪽입니다. 구독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온라인에서 B2C나 B2B로 팔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구독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좀 거기에 그 체험을 좀 더 끌어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 진입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어쨌든 F&B 분야에 계시고 이제 구독 형태 서비스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F&B 분야, 신선색 식품 같은 것들이 포함된 F&B 분야는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 시장에서 지금은 다 구독 서비스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도 현대 셀렉션을 내놨잖아요. 현대 셀렉션은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매달 100만 원 정도 내시면 현대자동차의 몇 가지 모델들을 마음껏 둘러 탈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심지어 클릭을 하면 집으로 차가 배달이 옵니다. 몰고 다니다가 클릭을 하면 자동차를 수거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은 자동차도 구독을 하고 제 대학생들은 교수님 책을 왜 사요? 다 읽으시지도 않을 거면서 매달 9,800원만 내면 베스트셀러 세션에 다 액세스권을 가질 수 있는 밀리의 소재를 구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든 시장이 다 구독 서비스로 가고 있는데 특히 F&B는 더 심할 겁니다. 그 이유는 F&B의 특징이 뭐냐면요. 식품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지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내버려둔다고 해서 가치가 지로가 되지 않는데 F&B 분야에 있는 대부분 신선 제품은 어떤 특정한 베스트 바이가 지나고 나면 제품 가치가 지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F&B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꾸준하게 계속 돌려가면서 우리 제품을 어쨌든 생산됐을 때 재고가 남지 않고 꾸준하게 돌려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F&B 분야에서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저는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농협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고, 농협도 이제 디지털 혁신 기구를 만들어서 농협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 같은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이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뭔가 앱을 만들거나 기술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유통 구조를 빠르게 하면 뭔가 많이 팔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F&B 분야의 유통 구조를 만들 때 작지만 되게 의미 있는 뾰족한 컨셉을 잡아서 우리 것만 주기적으로 좀 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팬덤 집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팬덤 집단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추드린 건 마켓컬리 케이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가 지금은 거대 공룡이 됐지만 처음에는 마켓컬리가 지금까지 성공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새벽 배송을 얘기하지만 새벽 배송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배송 때문이면 신세계에도 지금 새벽 배송 해주거든요. 그럼 마켓컬리가 지금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마켓컬리는 시장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강남 청담동 위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마켓컬리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내가 강남의 청담동에 안 사더라도 마켓컬리에 가면 청담동에 사는 사모님들이 먹는 음식을 거기 가면 내가 사서 주문해가지고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컨셉적인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청담동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뾰족하게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사람들의 테이스트들을 그 사람들을 구독시키고 그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와서 계속 돈을 버는 시스템들을 계속 강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내 구독 서비스의 핵심은 하나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까는 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저희 마케터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조용필, 나훈아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국민 가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요즘은 그냥 조용필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고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뿐 있을 뿐입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가수가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 잘 만들어서 다 깔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거를 꾸준하게 사줄 수 있는 100명, 우리 걸 꾸준하게 사줄 수 있는 1000명, 그 사람을 바이럴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누군가를 데리고 오게 만들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셉을 우선 잡는 게 구독 경제에서는 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독 경제할 때 늘 나오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건 나오고 이런 모임이 커뮤니티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독 경제는 오히려 컨셉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B 분야는 입소문이 되게 커서
생각보다 맛있다, 뭐뭐하다 그러면 많이 시켜먹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좀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켓컬리 같은 거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스마트 메이크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그 중국에 계신 기업인들 사실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도 하시고 또 새로운 직접적으로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각들을 들어보시고 또 서로 교류하시고 또 의논하시고 이런 모임들을 만드시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스마트 경영 포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드리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